구독, 좋아요.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김정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여러 이제 장면들 아마 보셨을 텐데요. 북한 주정론 관련해서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그 김영훈 후보자가 무슨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아닌데 왜 뜬금없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노동부 장관 후보자한테 왜 북한 이야기를 하는가? 저도 처음엔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것저것 쭉 보다 보니까 그 김영훈 후보자한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 첫 번째로 굉장히 친북적인 그러한 발언과 행동들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북한을 4번이나 이제 방북을 갖다 했고, 그 다음에 심지어 2번을 더 방북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건 도저히 안 된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불허한 경우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언제였냐? 2011년 12월에 그 김정일이 사망하거든요. 네. 그때 굉장히 이상하게 사망했어요. 그랬죠. 예컨대 태양호라고 하는 그 열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심장 이상으로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는 일이 2011년 12월 17일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뭐 태양호가 어디 이렇게 저기 지방 순시를 가다가 그런 일을 겪었다라고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그런데 뭐 우리 국정원이나 아니면은 그 뭐 미국의 그러한 정찰 위성 등의 그거 따르면은 태양호가 오랫동안 정차해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각설하고 어쨌든 김정일이 2011년 12월 17일에 사망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김영훈 후보자가, 그 당시에 김영훈 후보자는 민노총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방북을 해야 되겠다. 그때 2011년 12월에 왜 방북을 해야 되느냐?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으니까 거기에 그 민노총을 대표해 가지고 가서 조문해야 되겠다.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그 이전에도 무슨 뭐 통일교과서 발간사를 갖다가 했을 때, 그때 그 김정은은 가장 훌륭한 지도자이고 북한이 핵을 보유한 과정은 한반도 비핵화다,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한 경우도, 이거는 이제 김영훈 후보자가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니고 통일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 통일교과서의 발간사를 민노총 위원장이었던 김영훈 후보자가 그 발간사를 작성을 했던 거고, 예. 그 다음에 민노총에서 통일 골든벨이라고 하는 것도 실시했었는데, 그때 문제 중에 하나가 미군이 점령하러 온 날짜는 언제냐, 뭐 이런 문제를 갖다가 내고, 그 다음에 강정마을에서 이제 그 제주도 강정마을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뭐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도 가가지고 미군 기지에 미자도 구역질이 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굉장히 반미 친북적인 그러한 성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아무리 그 노동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 김영훈 장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이번 청문회에서 질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북한 주정론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김정일 사망 시의 조문 문제도 같이 이제 연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이제 그 질문도 나왔어요. 북한 김정일의 조문을 위해서 방북 신청을 왜 했는지, 그 문제와 함께 동시에 천안함 연평도 조문을 한 적이 있느냐, 이 문제까지도 비슷한 시점에 그 질문을 하고 답변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김정일은 2011년 12월에 사망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예. 그런데 그것보다 한 1년 반쯤 전에, 정확히는 2010년 3월 26일에 밤 9시 22분에 천안함이 폭침당했어요. 예. 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제 벌써 15년 전 일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생생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몇 명이 전사를 했습니까? 진짜 꽃다운 우리 젊은이들, 진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군에 복무하고 있었던 그 젊은이들 46명이 전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6.25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뭐 월남 파병 이럴 때 전사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전사하는 일이 사실상 거의 없었는데, 그런데 15년 전에 우리 구축함에 타고 있었던
그 용사들이 그 전사를 했다 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 명이 더 순직을 하셨어요. 한주호 주인이라고 다 이름 기억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한주호 주의 같은 그 준이 같은 분들이 그 차가운 3월이면은요 저기 뭐 백령도 이쪽은요 굉장히 얼음장 같이 차가운 그런 바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 그 군인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바다 그 잠수해서 들어가서 그 전사한 그 우리 용사들을 한 명 한 명씩 막 그 끌어냈는데 그런데 거기에 뭐 이렇게 기름 범벅인 그러한 모습도 있었고 아주 그냥 끔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야 우리나라가 지금 종전은 무슨 종전이냐 지금 휴전 중이다 정전 중이다 이런 것들을 다시 실감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천안함 폭침에서 사망했던 그 우리 젊은이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민평기라고 하는 상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민평기 상사 어머니가 누구냐? 윤청자 여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청자 여사가 저기 충청도에 아주 그냥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그런 분인데 그런데 그 윤청자 여사가 아들이 생때 같은 아들이 사망해서 받은 보험금이 1억 원이었어요. 네. 거기에다가 이런저런 이렇게 후원금 모아가지고 898만 8천 원 정확히 그래서 정확히 1억 898만 8천 원을 모아서 해군에 기탁하고 해군이 그 돈으로 316 기관총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함정에다가 탑재하고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쉽게 말하면은 김영훈 그 후보자는 그와 같은 천안함 폭침 우리 국민들 대부분 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 너무너무 그렇게 생각했던 그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그런 게 없고 그다음에 그러한 천안함 폭침을 일으켰던 결국은 최종적인 책임자 군사위원장 누구였습니까? 김정일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김정일이 사망했을 땐 조문하러 가겠다라고 했고 이런 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관, 국무위원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맞겠는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천안함 장병들, 연평도 표격에서 희생된 우리 장병들, 그 장병들 한 명 한 명은 대한민국에 현재 살아있는 우리 삶의 증인들이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조문한 적도 없고 조문한 적이냐니까 아주 거칠게 김영훈이 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김정일의 조문에 대해서는 남북관계를 위해서 민노총 노동계를 대표해서 가려고 했다. 노동계를 대표해서 왜 천안함 연평도 조문을 못합니까? 그렇게 자랑스러운 노동계였다면 가서 그 장병들을 위로하고 북한의 그런 군사적 공격을 응징하겠다는 그 노동계의 목소리는 나올 수 없습니까? 자, 이 답변들도 참 여러 가지인데 어제 질문 중에는 민노총 간접단 사건도 나왔어요. 네네. 그 석권호 기억하실 겁니다. 민노총 간첩단의 총책이었던 석권호 조직국장이었죠. 이 석권호가 그 안에 이제 본인 포함해서 4명 정도의 관련자들이 체포가 돼서 지금 2심 재판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 지하 조직과 관련해서 질문도 관련한 이 석권호 민노총 간첩도 있었고 당시에 민노총 위원장이 이 또 김영훈이었어요. 그 시절에 간첩당 활동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자,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게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했을지 참 궁금해집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여기에 네. 대해서 뭐 예컨대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그 양쪽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쪽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저쪽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김영훈 후보자가 네. 민노총 위원장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민노총 간첩단 사건은 뭐 그 이전부터 쫙 있을 수 있지만 그 석권호라고 하는 조직국장이 조직국장이면 민노총의 핵심적인 그런 보직 아닙니까? 그런데 활동했던 거는 뭐 한 2016년, 17년 막 이런 때여가지고 과연 그때 김영훈 후보자가 민노총 위원장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거는 진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석건호 씨가 지금 이제 재판받고 있고 뭐 계속 유죄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혐의는 거의 뭐 사실관계는 확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느냐? 석건호 씨 아버지가 진도 간첩단 사건으로 아주 곤욕을 치렀단 말이에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때 뭐 이제 배상도 받고 그때 뭐 조작된 거다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곤욕을 치렀던 그런 분인데 아버지가 그런 곤욕을 치렀으면 그럼 조금 더 조심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은 뭐 정부의 그때 뭐 중앙정보부나 이런 데에서 조작된 사건이었을지는 몰라도 민노총 그 간첩단 사건은 이거는 조작된 거라고 보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북한 공작원들 해외에서 만나가지고 뭐 북경 뭐 캄보디아 이런 데서 만나가지고 접선하고 공작금도 받고 활동도 하고 그런데 그 활동한 사람이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 중에 하나가 민노총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노총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아니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는 그런 시대까지 됐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고 아 이거는 뭐 그 민노총 차원에서 잘못된 거다 뭐 국민들한테 사죄드린다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그 뜬금없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냥 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굉장히 조금 의심쩍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주로 이제 친북적 활동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제기가 됐는데 어제 이제 다른 노동 현안 문제도 지금 제안이 됐어요. 김영호 부자가 어제 이제 답변 과정에서 장관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곧바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바로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 민노총 또 하나가 있었죠. 노조 뭐 회계 공시 관련된 문제도 있었는데 이 민노총 위원장 출신인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에 민노총 활동을 했던 이 김영훈 장관이 실제 된다면 고용 문제나 이 노동 문제 그리고 경제 사회 문제에서 어떤 점이 좀 우려되나요? 글쎄요, 뭐 이제는 이제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기본적인 법 원칙은 뭐냐면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잘못을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게 기본 원칙 아니겠습니까? 뭐 법 원칙을 떠나가지고 이건 그냥 상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지금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것들은 잘못을 해도 실질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책임까지도 내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갖추어져 있고요. 뭐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가 저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기업가들의 마인드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그 나라의 생산성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왕우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우닝이 쉽게 말하면 여태까지는 저 중국의 주석들이 뭐 시진핑 그 이전에 후진타오 그 이전에 강택민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뒤에서 이론적 백업을 다 했던 사람이 왕우닝이거든요. 그런데 왕우닝조차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어떤 나라의 생산력 발전시키는 주체는 노동자 농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왕우닝이 생각하기에도 노동자 농민이 아니라 기업가들이 그 생산성을 갖다 높이는 거고 물론 공산 국가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배려가 인민들에 대해서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중국이 모택동 시절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가들에게 훨씬 더 많은 그런 것들이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나라가 중국인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부분 이러한 그 흐름을
현재로서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일단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김영훈 후보자 같은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계속 노란봉투법 처리해야 된다라고 계속 압박을 했었고 그거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계속 거부권 행사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그 정부에서도 노란봉투법 이제 실시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국회에서는 당연히 이거 통과할 거고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 행사 안 할 거고 그럼 이런 식의 법제들이 계속 만들어질 텐데 과연 우리나라 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한번 이걸 갖다가 겪어봐야 이게 뭐 된장인지 뭔지 알 수 있는 건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답답하다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문제 먼저 다뤄봤고요. 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문제도 잠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정성호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조국 이야기를 했어요. 조국 전 대표 사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에는 죄보다 양형이 과하다 그러면서 사면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도 밝힌 적이 있는데 그 정성호 장관 후보자의 조국 관련된 이 사면 형량에 관한 이 주장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도 조국 전 대표 형량이 불균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불균형하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 조국 후보자는 단순히 입시 비리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것저것 굉장히 많은 그 혐의가 있었고요. 단순한 입시 비리도 한 군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학교 관련해 가지고 입시 비리가 있었고 그다음에 죄질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반성한 것도 없고 그다음에 심지어 자신의 책임을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전가까지 했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일가를 해놓고 징역 2년만 때렸어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가? 객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는가? 전 다른 사람 볼 것도 없고요. 누구를 생각하면 되느냐? 옛날에 숙명여고에서 공부 잘하는 쌍둥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가 그 무슨 부장인가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시험 문제 유출해가지고 그래서 그 숙명여고의 부장교사가 그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았는데 얼마를 받았느냐? 징역 3년 받았어요. 그 한 건 가지고 징역 3년 받았고요. 뭐 조민 씨가 뭐 이렇게 뭐 형사처벌 뭐 이렇게 받았다 그래가지고 안타깝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미성년자였던 그 당시엔 고등학생이었으니까 미성년자 아니었겠습니까? 그 미성년자였던 쌍둥이들이 둘 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행유예 실형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2년이라고 하는 양형이 이게 과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오히려 그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누구는 고등학교 선생이니까 3년 받고 누구는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법대 교수였으니까 징역 2년 받고 이런 거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조금 그 궤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이 사면 복권은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이고 그다음에 징역 2년 선고한 거는 법원의 몫이었으니까 뭐 대법관님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만약에 대통령이 사면한다라고 하면은 뭐 대통령 권한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는 있겠는데 객관적으로는 숙명여고 쌍둥이를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게 과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말씀이 타당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재판 문제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공소 취소 입장도 밝혔는데요. 이전에 후보자가 되기 전에는 공소 취소에 관한 입장을 공소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직접 의원 시절에 밝힌 적이 있는데 어제 이제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 지시를 할 거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 나온 얘기죠. 그러니까 정성호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 지시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없다는 것을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 부분을 포함해서 검찰이 알아서 할 거야라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이거는 정성호 후보자가 실수한 거예요. 실수했어요? 네. 공소 취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실수한 거예요. 왜냐하면 얼핏 생각하면
공소 취소는 민사 소송에 있어서의 소취와 같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예 기소가 되지 않은 것과 똑같은 효과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죄 판결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그다음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 시켜가지고 공소유지 담당하는 그 시켜가지고 공소 취소해버려라. 그럼 없던 일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아마 정성호 후보자는 뭐 그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공소 취소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첫 번째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이 뭐 한 5개가 그렇게 되는데 네. 최소한 2개의 재판은 공소 취소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 파기환송돼서 이제 거의 다 끝난 재판이니까 네, 공소 취소 안 돼요. 그 다음에 위증교사죄도 공소 취소가 안 돼요. 1심 판결 나왔잖아요. 네, 지금 항소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소 취소를 할 수 있어도 3개밖에 못 한단 말이죠. 그런데 뭐 그 이왕 할 거면 뭐 어차피 공소 취소라고 하면은 이제 욕 먹을 텐데 이왕 할 거 욕 한 번 먹고 그냥 깔끔하게 끝내야지 2개 남겨놓고 3개만 공소 취소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공소 취소한 후에 다시 기소할 수가 있어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은 공소 취소를 한 다음에 범죄 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다시 기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물러난 다음에 뭐 정권이 교체가 된다든지 해가지고 다시 뭐 쌍방울,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뭐 그다음 법인카드 이런 것들을 다시 다 수사를 갖다가 하는데 그러면 다른 중요한 증거가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겠습니까? 뭐 증거가 하나도 없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거 외에 추가적인 증거를 뭐 검찰이든 경찰이든 뭐 아니면 하다못해 특검이라도 발견 못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다른 그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다시 공소 재기소를 갖다가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소 취소 이거는 아주 묘수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전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한 이야기를 갖다가 했고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에이 그 봤더니 별거 아니네 그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법무부 장관이고 그 다음에 검사들이 이런 것들은 검사들이 하는 거고 장관이 검사들 하는 거에 대해서 일일이 지시하는 것은 그거는 모양도 좋지 않고 부적절한 거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겠다 이렇게 꼬리를 확 내린 것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듭니다. 근데 정성호를 왜 뭘 맡기려고 이 대통령이 이 법무부 장관을 지명을 했을까요? 일단은 정성호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떨어진 가장 큰 미션은 그거겠죠. 그 검수완박, 검수완박, 검찰개혁, 네. 검찰개혁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마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 대통령님 그 뭐 두 분이 그 사법연수원 동기고 나이는 오히려 그 뭐 정성호 후보자가 더 많으니까 옛날에는 형형 그랬을 거예요. 형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은 어쨌든 대통령 되셨으니까 대통령님 그러겠죠. 그러면서 이런 그 묘수가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좀 뭐라 그럴까 뿌듯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도 아는데 검사들이 모르겠습니까? 법무부의 엘리트 검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쭈뼛쭈뼛 가가지고 그 후보자한테 그 후보자님 아니면 뭐 장관님이라고 하겠죠. 뭐 지금 장관님 사실 공소 취소 이러이러한 건데 네. 별로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정성호 후보자의 가장 큰 미션은 이른바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더 큰 미션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다 프로텍트하고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맡기려고 그 가장 신뢰한다라고 하는 정성호 후보자를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그 지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정성호의 발언이 있어서 조국과 공소 취소 문제가 있어서 그걸 다뤄봤고요. 자, 다른 아주 현안을 좀 가볼게요. 이게 지금 일부에서 잘 다루지 않는 건데 한번 저희가 다뤄보겠습니다. 김용, 이재명의 최측근, 좀 오른팔 정도는 된다고 그랬죠. 정진상과 함께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김용, 민주연구원 원장이죠. 지금 구속 상태에 있는데 옥중 메시지라는 걸 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지를 냈느냐? 박찬대 지금 당대표 후보이죠. 정청래하고 겨루고 있는 박찬대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옥중 메시지를 냈어요. 본인이 옥중 메시지를 냈는데 변호인이 그 내용을 자신의 지금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화면에 보시면 김용 부원장님,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니까 부원장님 이렇게 했네요. 접견을 다녀왔습니다. 옥중 메시지다. 정권 교체에 최선을 다했고 어쨌고 하면서 박찬대 의원님 감사하고 당대표 선출되시길 응원 드린다. 뭐 해서 뒤에 좀 다른 얘기까지 해서 박찬대 당대표 선출되시라 해서 지지 메시지를 냈어요. 김용은 이제 아까 오른팔이라고 했으니까 왼팔이 뭐 다른 얘기는 안 했으니까 뭐 해석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정 변호사님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세요? 글쎄 여러 가지 또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김용 후보자 입장에서는요. 제가 김용이라면 네. 하루하루가 그냥 막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빨리 나가야 되는데 왜 나를 갖다가 안 내보내주나. 네. 지금 그 생각을 많이 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라도 의사표시를 하는 건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좀 더 강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김용이다.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오른팔이다. 나 죽지 않았다. 나 살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여권 내 지지자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이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사람도 아닌 박찬대 의원을 지지를 했어요. 그런데 네. 박찬대 의원은 지금 정청래 의원과 같이 당대표 후보자로 지금 어떻게 보면 경선 중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뭐 예컨대 박찬대 정청래 의원님 뭐 둘 중에 아무라도 당대표 돼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더 그냥 뉴트럴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꼭 집어가지고 정청래가 아니고 박찬대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 어떻게 읽힐 수도 있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박찬대를 지지하고 있는 것인가? 그럼 박찬대 의원이 그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 되겠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진짜 만에 하나 그 김용 후보자가 김용 그 전 부원장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상의하지 않고 저런 걸 올렸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컨대 이재명 대통령이 뭐 정청래 의원을 내심 지지하거나 아니면 아예 뭐 둘 중에 하나 아무라도 돼도 난 상관없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저런 뭐 박찬대 지지한다는 글이 김용 부원장에 의해서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는가? 저 녀석은 왜 오른팔이라더만 내 뜻도 못 읽어 뭐 이런 거예요? 아니죠. 왜 나하고 상의 없이 저런 상의 없이 그렇잖아요. 기분 나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이라고 해도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보면 좀 나대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김용 부원장은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그런데 저런 글을 SNS에 공공연하게 이렇게 올렸다라고 하는 거는 옥중이지만 대통령하고 교감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대통령의 그 명심은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은 결국은 박찬대한테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가 되는 게 맞겠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지금은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앞서고 있다면서요. 예. 결과가 반대로 나오면 이거는 뭐지? 뭐 이런 생각을 갖다가 쭉 할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뭐 참여연대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렇게 뭐 공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비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하고 특히 인사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참여연대는 친문적인 색채가 강한 그러한 집단 아닌가? 전 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정권을 되찾아오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저런 그 갈등이 내부적으로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효과가 있느냐 이것도 사실은 좀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봐야죠. 지켜봐야죠. 그래서 뭐 민주당 그 경선이 당대표 선거 그 민주당 전당대회가 뭐 8월에 있나요? 언제 있나요? 뭐 그 네. 정도 있을 것 같은데 8월 초에 있죠. 그
이때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이다. 만약에 박찬대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뭐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아주 그립감을 갖다 강하게 잡고 그립을 강하게 잡고 지금 뭐 본인 뭐 생각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그 자기가 뜻하는 바를 다 펼치게 되지 않을까 싶고, 반대로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은 그러면은 상당한 브레이크가 잡힌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국 전 대표가 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사면이 건의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8.15 때 정도의 사면 복권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범여권 내에서 아무리 그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범여권으로 이렇게 그 카테고리가 되어 있지만, 하지만은 조국당은 조국당이고 민주당은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조국은 조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른바 진보 진영 내에서도 이런저런 그 뭐 부협화음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 다음 달 8월 달도 8월 2일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 보름 남았네요. 이제. 네네. 네. 그 8월도 8월 2일, 그다음 8월 15일 광복절 그때 특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흥미진진할 수 있는 8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주제 하나, 소고기 문제 하나 뭐 요즘 소고기 초밥 싸 먹는 게 한동안 관심사였는데, 네네. 이제 소고기 수입 문제가 좀 제기가 됐네요. 30개월령,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문제 어떻게 될 것인지, 한미 통상 협상에 이 카드가 제기되고 있다, 이 카드를 낼 것이다 하는 문제가 나오면서 이 민주당 의원들에서도,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일단 집단 반발을 했어요. 그리고 근거는 식품 안전성 문제와 여론도 상당히 반대가 높다, 이걸 근거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한우 농가도 타격을 받는다. 이 확산이 커질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 파열음 상황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일단은 30개월과 안전성은 저는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그쪽에 관련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30개월 넘어갔다고 해가지고 그런 소고기 먹으면 뭐 탈납니까? 그건 뭐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MB 때 그렇게 뭐 소고기 관련해가지고 했던 거는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었는가. 그래가지고 그때 뭐 뇌송송 구멍탁, 그다음에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결국 그랬던 사람들이 미국 가서 햄버거만 잘 먹더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비과학적인 광우병 같은 것들은 그야말로 그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그런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것이었고, 그다음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질 않을 것이다. 일단은 그 생각은 들고요. 네. 그런데 그거 잠깐만요. 그거 한번 영상 보고 한번 그 얘기 해보시죠. 자, 광우병 씨 모습하고 MBC PD 수첩 장면을 잠시 한번 보고 정 변호사님 이야기를 이어보겠습니다. 한번 그 장면 보여주시죠. 아주 우리 어린 학생들부터 또 어르신들까지 광우병 소고기 앞에서 우리 국민들은 하나다. 이 동영상 속 소들 중 광우병 소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소들이 실제로 광우병 소인지 여부도 알 길이 없다. 이미 도축돼 식용으로 팔려나갔기 때문이다. 예, MBC PD수첩의 영상이 파장을 일으켰고, 이 인간광우병 문제, 뇌송송 구멍탁이라는 용어까지 나왔던 지금 말씀하신 이 광우병 씨, 지금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이제 저 장면을 보여드렸는데, 그 당시 한번 그 생각도 해보고, 사실은 일부에서는 광우병 트라우마 같은 것도 있어요. 지금은 트라우마 없어요. 없어요? 예, 지금은 무슨 트라우마가 있겠습니까? 십몇 년 전에는 저런 것들이 국민들 불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불안엔 뭐가 있냐면요, 전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것도 이 사람도 문제 있다, 이 사람도 문제 있다 그러면 진짜 이거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랬던 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 광장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던 거고. 하지만 그때로부터 지금 십몇 년 지났을 때까지 광우병으로 문제가 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뭐 한 명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다음에 후쿠시마 어쩌고저쩌고 할 때 뭐 스시 먹으면 큰일 난다, 회 먹으면 큰일 난다 그랬지만 오히려 그랬던 사람들이 일본 가가지고 야, 회 맛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뭐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은 그 속지도 않고요. 속는 척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이명박 대통령이나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서 본인들도 알면서도 속는 척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여론은 모르겠습니다. 여론은 예컨대 30개월 이상의 그 소고기까지도 수입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한우 농가가 뭐 타격을 갖다 입는다 이런 식으로 또 여론을 호도해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를 풀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아, 있어요? 네네. 아, 굉장히 반발이 상당히 있더라도. 왜냐하면은 지금 농민들이 그렇게까지 반발하지 못하지 않겠는가. 아, 그래요? 지금 진보 정권이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 미국의 그 압력을 갖다가 이기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적으로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생각하면은 미국산 쇠고기 뭐 별로 위험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미국산 쇠고기를 풀어주면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아니면 덜 손해 볼 수 있는 당장 방위비 분담금이라도 뭐 얼마라도 깎아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그 다음에 관세라도 뭐 10%라도 낮춰주겠다라고 하면 반도체 뭐 자동차 이런 관세 낮춰준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안 받는 게 좋겠습니까? 받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할 때 만약에 지금 정부가 아직까지도 윤석열 정권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30개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그 반발이 있겠지만 그때 그런 반발은 지금 정부에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도 뭐 이것저것 뭐라고 그럴까 비교를 해보겠죠. 이거를 받는 실리하고 그다음에 받지 않았을 때 그 농민들이나 진보 그 단체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뭐 지지율이나 그런 것들 상관관계를 생각해가지고 그 지금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내리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여지도 남아 있다. 예, 정익진 변호사님 모시고 김영운의 친북 발언부터 광우병 관련된 광우병 관련이 안 돼 있죠. 사실은 인광광우병은 없죠. 이제는 과거에는 있었지만 다 해결을 했죠. 자, 그 파동까지 일어날지 소고기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문제까지 다뤄봤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구독, 좋아요. 자, 지금은 총리가 됐던 김민석 어떤 발언을 해서 지금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김진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김민석이 어떤 얘기했습니까? 이게 뭐 어제 발언은 아니고요. 예. 지금 이제 이 발언을 김민석이 하고 나서 요 며칠째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발언입니다. 바로 그 보시는 기사 제목과 또 같은데요. 김민석이 지난 16일에요. 경북 경주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학예 포럼 코리안 드림 총리의 생각이라는 제목의 그 기조 연설에서 한 발언입니다. 제가 그냥 그대로 일단은 김민석이 한 발언을 풀 센텐스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제국적 사고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제국을 해본 적이 없다. 늘 식민주의만 했다. 저도 과거에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제국적인 국제 질서에 대해서 비판했던 사람이지만 때로는 대한민국을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하는 비판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의 14번째 자치단체라고 보는 공격적인 관점을 가질 때가 됐다라고 발언을 한 겁니다. 아, 이게 지금 이해가 되세요? 한국의 14번째요? 뭐 숫자도 좀 이상하고 여러 가지로 이상하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반미주의자들 좌파 쪽에서 왜 우리가 항상 미국의 종속 국가냐, 네. 뭐 종속 이론부터 해서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가 미국의 51번째 주냐, 우리가 왜 제국주의가 되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종속돼야 되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의 51번째 주도 아니고 뭐 이랬단 말이죠. 근데 김민석이 미국이 한국의 14번째 자치단체다
라고 생각을 네. 하자. 그렇게 대하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선회를 하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미국으로부터 항상 옥수수빵 받고 뭐 그 원조 받고 하는 그런 그 가난한 나라가 이제 아니라 우리도 미국에 줄 게 있는 그런 동등한 어떤 그 파트너로서 포지티브 썸의 어떤 협상을 할 수 있는 상대로서 우리도 좀 당당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겠거니라고 생각을 좋게 해석하면 그렇겠죠. 해줄 예. 수도 있을 텐데 예. 이게 왜 논란이 이어지는 거냐면요. 여러분 이 발언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이 14번째 자치단체 띠용 한다는 거예요. 왜? 왜 이 14번째? 그러니까 이 14, 14 이 숫자가 대체 어떻게 나온 거냐는 거예요. 미국을 우리의 속국처럼 말한 것도 이상하지만 숫자도 이상하다. 그렇죠. 왜냐면 지금 저게 행정안전부에 들어가면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현황이 저렇게 나와요. 예.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는요. 총 17개입니다. 특별시 1개, 광역시 6개, 특별자치시 1개, 그 다음에 도 9개 해서 지금 저 행안부 홈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은 광역자치단체의 총 개수는 17개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서 따져봤더니 북한의 행정단위가 13개입니다. 아, 북한의 행정 자치 형태가 13개다. 그게 바로 통일부의 북한 정보 포털 예. 들어가 보면요. 지금 저렇게 파란색으로 드래그 처리가 되어 있죠. 예. 북한은 13개다. 그러니까 하나의 직할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특별시가 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9개의 도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총 13개의 광역 행정구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지금 이게 통일부의 북한 정보 포털에 저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북한의 자치제, 대한민국의 자치제가 아니라 북한의 자치제가 머리에 꽂혀 있다가 미국을 그 14번째로 얘기했다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체 이 14라는 숫자가 김민석 머릿속에 대체 어떻게 나온 거냐. 이게 지금 한국은 17개인데 왜 14번째라고 생각을 미국을 해야 되느냐도 그렇고. 근데 딱 북한을 보니까 13개까지 있다는 거죠, 북한은. 그러면 그 다음이 14. 아니 그러면은 북조선 총리야? 김민석 뭐야? 지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SNS 상에서도 예. 이게 지금 왜 이 14이라고 하는 이 숫자 대체 어떻게 나온 건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또 그 네티즌들도 그렇고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약간 좀 연배가 좀 지긋하신, 그러니까 김민석보다는 좀 더 올라가는 분이 이런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14번째 지자체라니.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 지자체가 13개라는 거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나는 그러니까 김민석을 북한의 총리냐 하면서 북한의 행정구역을 들먹이고 싶지는 않지만 오히려 거꾸로 김민석 이자가 어느 시대에 사는 사람인지를 따져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70년대 때는 한국의 도시가 2개, 그러니까 서울, 부산만 직할시고 나머지 9개 도 해서 구시, 구도 이렇게 두시, 구도 이렇게 배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후반에 이 서울, 부산에서 인천하고 대구가 추가돼서 11개에서 13개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86년이 되면 광주가 추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업데이트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광역자치단체는 총 17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김민석의 머릿속에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한국의 광역행정구역이 13개라고 하는 걸로 멈춰 있는 게 아니냐. 80년도에 그 상황에 그쵸. 그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초반에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의 그 광역행정구역이 13개다라는 거에 멈춰 있는 거 아니냐. 대체 지금 저 머리통, 저 머릿속에 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냐. 딱 저대로 화석화가 돼서 업데이트가 안 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왜 이게 좀 문제로 더 좀 볼 수가 있는 거냐면 기억하시죠? 김민석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국가 예산안 규모하고 국가 채무 비율 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국가 예산은 아예 답을 못했고 국가 채무와 부채와 관련해서는 한 20-30%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의 김희정 의원이 이렇게 물어봐요. 총리님, 후보자님, 국가 예산안 규모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김민석이 숫자까지 말씀드려야 돼요? 이러면서 대답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김희정 의원이 그러면 국가 채무 비율은 아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인가 30인가 그 사이 되죠? 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근데 48.4%예요. 예. 그러니까 당시 야당에서 김민석이 얘기한 국가 채무 비율 20에서 30 사이는 2004년에서 2012년 사이의 비율이다. 김민석은 지금 20년 전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 워딩 그대로. 근데 지금 김민석은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가 13개라고 만약에 생각했다면 그거는 80년대의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그럼 몇 년 전 그 생각으로 살고 있는 거냐? 20, 30년 전에 네. 그냥 수준이다. 기억으로 살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이 김민석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을 한국의 14번째 자치단체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을 자치단체 중에 하나로 본다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도 문제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김민석이 뭐 지금 일단 정치권에서는 썰로는 내년에 서울시장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 김민석이 서울시장 되면 트럼프하고 동격이에요? 트럼프가 한 자치단체의 그거니까 수장이니까 네, 단체장이 되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치단체장끼리 그러면 뭐 만나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일단 표현 자체가 대단히 적절치 않은 거죠. 미국을 한국의 그 자치단체 중에 하나로 본다라고 하는 이 말도 대단히 부적절하고 그리고 저 14번째라고 하는 저 숫자도 상당히 오해를 살 만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떻게 저 숫자가 나온 것인지 지금 한국의 광역자치단체가 17개인데 근데 북한은 13개가 있는데 딱 저 14라고 하는 거 너무 이해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김민석의 머릿속엔 대체 지금 뭐가 들어있는 거냐 국가 채무 비율도 20년 전으로 생각한 사람인데 한국을 만약에 지금 13개 광역자치단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80년대. 그러니까 40년 전에 그 개수니까 40년 전에 그 개수로 지금 그럼 살고 있는 그 기억하고 살고 있는 거냐. 지금 이런 그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이제 앵커께서도 짚어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지금 한국이 좀 어떻습니까? 김민석이 얘기하는 것도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한국 이재명 정부가 미국을 잘 상대해야 된다. 그리고 이 미중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끼인 신세가 됐으니까 뭐 잘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건데 지금 저것도요. 그 김준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잖아요. 예. 문재인 정부 때 군이 외교원장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죠. 그리고 대단히 역사관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외교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편향적이어서 학계에서도 그렇고 항상 논란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놓고 그 하원 의원인 영김 의원을 반한 오적이라고 하고 그 중에 한 명으로 거론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다른 네 사람하고 동격해 놨다는 게 일단 대단히 지금 의회에서 미 의회에서도 그렇고 미 정가에서도 그렇고 문제라고 할 건 그 심각하게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국혁신당 그 의원이 영김 의원을 저렇게 사실상 딱 집어서 맹 비난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이 지금 이제 민주당 정권에서 문재인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점점 시동을 걸려고 하는 게 종전선언 하는 건데 이걸 이제 미 의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네. 좌절됐던 게 이 공화당도 공화당이지만 미국 민주당도 이 미국 한국 민주당 의원들 만나면 북한 인권 문제로 엄청 싸웁니다. 잘 아시죠? 예. 그러니까 한국 정부 좌파 정부 사람들은 북한 인권 안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미국 민주당은 그거에 대해서는 또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인권은 보편적 문제인데 그쵸. 왜 북한 인권 문제는 안 다루냐 그쵸. 비판적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문재인 때에 이 한반도 종전선언법을 추진을 했고 이 미국 내에 있는 이 친민주당, 친문재인 성향의 단체가 이 총 걸기해서 이거를 추진하려고 미 워싱턴 DC에서 막 로비도 하고 막 나서고 했었는데 이 영김 의원 같은 사람들 때문에 막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부터 해갖고 영김 의원을 사실상 딱 표적 삼아서 맹비난한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외교장관 하겠다는 양반이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해서 바로잡거나 구분하거나 이 5명 중에 1명으로 거론했다는 것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지적하고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뭐 좀 이렇게 해야지 될 텐데 그렇지도 않고 오히려 그걸 다 수긍하면서 모든 방안을 검토,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김준영이가 그렇게 물었으면 당연히 조현 후보자는
주한미 대사의 지명권, 인사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그쵸. 한국에서 왈가불가할 사항은 아니다. 그쵸.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영김 의원을 왜 나머지 그 사람하고도 구분되는 그런 걸로 또 딱 짚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이 조현 그 민주당의 외교장관 후보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충분히 다 구분해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 발언을 한 저 조국 혁신당의 저 민주당 쪽 사람이라고 봐야죠. 그 김준형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주거니 받거니 한 저 외교장관 후보자도 대단히 문제다. 아니 팬앤드마이크에 칼럼 하나 나가도 해당 국가 대사관에서 연락 옵니다.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칼럼도 그렇고 발언도 그렇고 다 보고 있습니다. 해당 그 국가들은 예. 국내의 대사관에서. 근데 지금 저 국회 의원과 외교장관 후보자가 저런 발언을 한 게 미 의회와 그리고 백악관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바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대체 이재명이 트럼프에게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를 부정적인 거를 불식시키려고 이재명은 노력을 해야 될 이 시점에 지금 저런 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김민석처럼 뭐 14번째 주로 미국을 생각하자고요? 그런 발언 나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미국의 전문가도 통상 전문가도 한국이 트럼프하고 협상 아무리 잘해도 관세율이 저 정도일 거다. 어려울 거다. 만약에 품목별의 관세 일부를 완화를 하려면 엄청나게 많이 내줘야 될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어두운 그런 전망.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 무슨 뭐 영김 의원, 뭐 미하원 의원을 뭐 반한 뭐 을사오적 얘기하듯이 얘기를 하고 뭐 미국을 한국의 14번째 주로 생각하자고 하는 그 표현, 비유를 그딴 식으로 들고 대체 어쩌자는 거냐 하는 그 생각을 지금 이 시점에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침 지금 김민석 문제 발언에 나와서 그 분석을 하면서 최근의 상황, 이 미국과 관련된 외교부 또 조국 혁신당의 발언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김진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